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솔세무TV의 안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시고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솔 본점의 세무조사 파트와 상속증여 파트 이쪽을 맡아서 같이 수행을 해주실 조준모 파트너 세무사님과 함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다솔의 조준모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조준모 파트너 세무사님 지금 저희 본점 오신 지 이제 한 3개월쯤 되셨죠? 저희가 아주 삼고초려해서 제가 모셔왔었는데 다솔 3개월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굉장히 다솔 같은 경우에는 스텝 세무사들이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세무사 인원을 보유한 세무법인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와서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자극을 받고 또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 쪽이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국 경험이나 이런 많은 또 세무사 자격이 있으신 이런 분이 또 저희가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조준모 세무사님이 저희 쪽에 딱 발견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쪽에 같이 합류를 요청드렸었는데 이제 저희 쪽 입장 다솔에서는 이제 세무조사 파트를 이제 맡아서 이제 합류를 하셨고 오늘 한번 이제 세무사님의 경험을 살려서 세무조사 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이번에 보도자료 나온 게 있었는데 제가 제목을 한번 살짝 읽어보면은 고환율 흐름 속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라고 하면서 4가지 부류에 대한 총 31개 업체를 세무조사했다라고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었고 또 저희 둘이 세무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보도자료를 관심 있게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죠. 근데 이 내용이 참 되게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뭐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막 이런 내용이 있던데 세무사님 이 기사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생소한 용어도 사실 처음 봤고요. 네. 이제 뭐 할당 관세라든지 또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생소한 용어다 봤는데 사실 그 과거에도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이름만 사실 좀 다르지 민생 침해 사업자라든지 또는 유통 질서 뭐 문란 사업자라든지 이런 어떤 타이틀로 해서 세무조사를 과거에도 시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연중으로 세무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기획을 갖고 하는 세무조사라고 보시는 게 맞고 또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사의 내용은 용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타이틀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어떤 당위성을 특별히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근절할 테니까 일종의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도 사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123대 국정과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발표했던 국정과제를 그 중에 65번을 관련된 거를 이제 수행했다라는 형태로 좀 보도자료가 국세청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세무조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만 나와도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엄청 걱정하시고 내가 혹시나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엄청 불안해 하시면서 이 보도자료가 나오면 사실 저희 다솔에도 세무조사 관련된 문의 전화가 확실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들은 굉장히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불안에 떨 수 있지만 세무사님 말씀대로면은 실제로 뭐 일반적으로 조사하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진 정도이지 특별하게 뭐 대단하게 뭔가 어떤 포인트가 잡혔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말씀 주신 거죠? 어떤 특수한 뭐 업종을 이렇게 선별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했다든가 또는 특수관계 법인을 뭐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익을 분양했다라든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을 가지고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업체들만 우리가 조사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는 내가 여기에 혹시나 해당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내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이 세무조사 추진 배경이라고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등 필수적 소비마저 줄이는 것이 유행인 만큼 고환율 흐름 속에 지금 안 그래도 이게 한 달 전이긴 한데 네. 지금이 오히려 고환율이라는 말에 더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가벼워지고 있어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고환율에 연동된 물가 상승 압력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뭐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인데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면서 이게 국세청이 낸 보도자료가 맞나 싶었었거든요. 네, 저도 되게 이게 좀 생소했어요. 네, 예. 국세청에서 사실 무슨 이렇게 시장 동향을 설명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일부 기업들은 겉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 요인을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가격 담합이나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원가 상승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즉, 야,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 가격 올렸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가격 원가 상승분 이상으로는 실제로는 가격 다밤이나 끼워넣기 뭐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상승을 주도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의 타겟이나 정당성, 어떻게 보면 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부분을 타겟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봐보니까 가격 담합 등 독과적 기업 이 부분이 저희 일반 고객들한테는 가격 담합을 할 수 있는 독과점 기업 자체가 사실은 만나기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죠. 네. 이런 업체들은 사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네. 소수의 업체이기 때문에 네. 독과점을 한 데였으면 또 이제 약간 엄청 대기업이 아닐까 싶어서. 아, 그럴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번에 나온 이런 기획 세무조사 같은 네.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오히려 이제 비정기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서울지방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조사 2국이나 조사 4국에서 이거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들여다볼 높죠. 가능성이 높고 네. 사실 가격 담합이나 독과점을 하는 그런 기업 정도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세무법인에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만나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서 2번 정도 봐보면 뭐 관세이나 혜택은 누리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할당 관세 편법 이용 수익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문장 표현도 어려운데 저도 이게 뭔지 이제 읽으면서 네네. 사실 되게 낯선 사업 구조더라고요. 네네. 뭐 세무사님 혹시 보시면서 생각나는 거 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할당 관세라는 말을 쉽게 이게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어떤 특정 산업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걸 네.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당 관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득을 얻은 법인이 기업의 이제 사주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서 네. 이제 싸게 이제 그만큼 물건을 이제 수입했을 테니까 그때 이제 특수관계법인을 이제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네. 그 특수관계법인한테 이제 원재료를 저가에 넘긴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익을 분여한다든가요. 네. 또는 이제 이게 할당 관세라는 게 무조건 수입 물량에 대해서 전부 관세율을 인하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일정 물량을 초과하게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할당된 물량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좀 관세를 적게 부과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네. 이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오는 방식을 또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거나 마치 이제 다른 협력 업체를 통해서 이제 싸게 물건을 이제 공급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꼭 이렇게 강조해서 네, 할 써야 필요는 될 없을 것 필요는 같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하면은 꼭 나오는 게 이 조사 대상 법인 관련된 또 주주, 관련 네. 특정 주주가 또 자기 자녀 법인하고의 거래를 하나 중간에 끼워 넣어서 네네. 부의 이전을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사실 전형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네.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대리인으로서 항상 힘들었던 점은 그렇게 거래가 꼭 끼워져 있는데 관련된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꼭 계약서 하나만 딱 등장하고 그렇죠. 자금 이체되고 네네. 세금 계산서 발행된 내역까지만 딱 존재하는데 그 자녀 법인은
또 직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거대한 매출액을 소화할 수 있는 직원들도 없다 보니까 네네. 뭔가 너무나 뚜렷하게 용역 제공 사실 자료도 없고 직원도 없고 이 거래 대금을 소행할 수도 없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대리인으로서는 난감했던 적이 저도 많았거든요. 네네. 세무사님께서는 청에 있으면서 네. 과세관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네. 대리인들이 자료를 가져오는데 너무 좀 어설퍼서 좀 이렇게 그랬던 적은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는 그 중간에 이제 업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있죠.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대기업의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네. 그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가 있는데 네. 1차 벤더 업체, 2차 벤더 업체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껴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맞죠. 1차 벤더 업체만 대기업에 수출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벤더 업체는 1차 벤더 업체를 거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네요. 예, 대기업으로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계열회사를 뭐 끼워 넣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도 부당하게 끼워 넣었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거래 가액을 정당하게 주고 받던가 또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불가피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 이제 그 1차 벤더 업체만 네. 자기네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차 벤더 업체가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대기업에 납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꼭 실질 과세의 원칙에 입각해서 왜 직접 납품하면 되는데 왜 끼워 넣었냐? 왜 1차 벤더 업체를 왜 끼워 넣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대리인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설명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긴 네, 했었는데 납세자의 억울함을 저의 받아서. 경우에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어요. 아. 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느냐. 네. 아무래도 이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실무적인 부분 하나하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거래 관행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저도 아마 제가 구세청에서 계속 근무했더라면 똑같이 그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왜 이런 거래를 했느냐. 네. 근데 이제 나와 보면은 실제 이제 그 납세자의 얘기도 충분히 듣게 되고 또 거래의 구조에 대한 얘기도 듣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안에 있을 때와 밖에 나왔을 때 조금 차이가 있다. 그쵸. 예, 예. 그래서 저도 네.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납세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사정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세무 대리인이 얼마나 그거를 이 조사관들한테 잘 정리해서 네. 납득할 수 있게끔 전달해 주느냐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역할이 정말 했거든요. 중요하죠. 이게 청에 네.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험하셨겠지만 대리인이 와서 잘 설명을 못 해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엄청 뭐 억울하다고는 자꾸 하는데 네. 설명할 자료도 안 주고 이래버리면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줄 수가 없는 난감할 때가 많죠. 많죠. 예, 네. 그런 예. 고생하시는 부분이 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명의를 빌려서 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명의 위장도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특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유사한 업종이나 유사한 거래를 옆에 다른 친척 명의를 빌려서 동일한 거래들을 나눠서 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분산시킨다거나 저는 또 법률을 하다 보니까 채무 초과 상태셔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 결국에는 부모님 이름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신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경우도 사실 세무사님도 청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제가 조사부서에서도 물론 많이 겪었지만 이 구세청에 근무하면서 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네. 뭐 법인세과라든가 개인 납세과라든가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워낙 이제 명의위장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럼 명의위장의 주기적 점검이라는 건 어떤 거라는 건가요? 일종의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씩 뭐 현장을 나가보면 예, 현장을 직접 나가게 되죠. 음.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실사업자가 실제로 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예고 없이 나가다 보면은 그 명의 위장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직원이다, 사장님은 안 나오셨다 이래버리면은 현장 파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걸 하다 보면 명의 위장 사업자들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실제로. 많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부부 중 일방이 그 신용상의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지 못하고 와이프 이제, 명의로 하거나. 배우자의 명의 또는 이제 자녀의 명의로 하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실제 세무조사 시에도 이제 빈번히 이런 경우가 이제 드러나죠. 세 번째 유형인데요. 숨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저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말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세무사님 들어보셨어요? 슈링크플레이션? 저는 예전에 뉴스에서 네. 그 과자 같은 거 가격을 올릴 때 용량. 예, 용량만 줄이는 경우, 실질적으로 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용량을 줄이는 거를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어본 적은 있는데 교촌치킨도 양이 줄었어요. 가격은 똑같이 뭐 19,000원인데 네. 막 조각이 9,000원에 세 조각 이렇게 팔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네. 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니까 네.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말도 사실 정확히 제가 그냥- 여기에 왜 들어왔는지 이 네. 문구상에 왜 들어왔는지는 조금 제가 의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만 그대로고 양을 줄였다고 하면 사실 그게 뭐 세무조사 대상인가 싶긴 한데 네. 제가 내용을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 업체는 원재료, 부재료 판매 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 법인을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하는 한편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이익을 분유하기도 하였다. 약간 슈링크플레이션하고 완전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결과 불투명한 유통 과정 속에서 부풀려진 원가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끼워 넣기가 또 문제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끼워 넣기 거래를 사실 문제 삼은 것이고 네. 과거에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조사는 네. 꽤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글쎄 저는 그러면-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여기 정확히 왜 나왔는지 조금 네. 조금 의문이긴 해요.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말로 해서 뭔가 국민들을 굉장히 겁을 줬지만 내용을 세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가 양수 하거나 말 그대로 법인 자금으로 대표이사와 관련된 사적 비용이나 그렇죠. 대표이사 개인의 비용을 대신 내준 카지급금이잖아요, 이거 다. 제일 밑에 보시면 네. 그 법인 신용카드 이용해서 뭐 골프장을 이용했다거나 뭐 명품 호화 구입. 명품을 네. 구입했다. 다 이거는 업무무관 비용. 이것도 네. 이제 사적 비용을 네.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슈링크플레이션하고 직접적인 어떤 네. 관련성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어떤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기업체를 곧바로 그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그 먼저 이제 세무조사 의뢰를 먼저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조세 포탈로 해서 과세를 하고 검찰에 이제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 단계의 조치로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마 공정위 같은 데서도 이런 업체들을 좀 고발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협업으로 인해서 이런 업체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저도 있는 것 생각해 같아요. 보니까 한 2년 전에 검찰하고 국세청하고 경찰이랑 다 합동으로 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고리 대금으로 네, 이제 네. 하는 대부업들에 대한 네, 통합 네. 조사를 한번 전국적으로 했을 때 제가 그분들 중 한 분을 이제 저희가 세무조사 대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 세무조사 대리 과정에서 사실은 거의 이미 불법 대부업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확보된 케이스도 있었고 저희가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들의 이체된 내역들을 소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불법 도박 자금, 인터넷 도박 사이트 자금으로 예. 쓰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세무조사 종료되고 나서 검찰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통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통보 처분돼가지고 조금 이제 저희 조사 받으신 분이 그런 쪽으로까지 다 조사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예, 먼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고 네, 또 검찰에서는 그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에 네. 그 수사를 시작하는 네,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이게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유형사 편법적 수단으로 국부를 유출한 외환 부당 유출 기업 11개. 말만 들어보면 아주 나쁜 기업인 것 같은데요. 또 네. 내가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 대상은 법인 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여, 이 편법이 뭔지 좀 이따 봐야겠습니다. 고가의 해외 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환 자금의 원활한 유치 목적으로 도입된 대외 계정을 이용하여 국외로 외환을 부당하게 빼돌린
외환 부당 유출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외 계정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인 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이 외환 예치 목적으로 개설한 예금 계정인데 이거를 부당하게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은 법인 자금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 고급 콘도, 호화 요트 취득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완전히 사주 일가, 즉 사주라고 표현해서 뭐 대단한 재벌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인 주주의 개인적 사용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특히 이들 중 일부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 법인에게 지급 보증 용역을 무상 제공해서 국내 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또 하고 그 차입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인수하는 등 법인의 외화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은 저희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예. 법인이 소득을 내서 법인세를 내지만 그거를 이제 개인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기 싫으니까 사실은 개인으로 자금을 안 빼고 법인 자금 그대로 둔 채로 어쨌든 법인 안에서 돈을 가장 많이 사적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케이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버전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다 보면 네. 이제 국세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가 아니라 국외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해외 현지에 이제 100% 자회사를 설립을 한다든가 네. 또는 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다든가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빌린 자금을 해외로 이제 자연스럽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자회사니까 해외 자회사하고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자금을 이제 해외로 빼돌려서 이 사주 일가의 어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또는 호화 사치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세를 탈루하는 네. 이런 형태가 이제 예를 든 거죠. 저도 네. 보니까 이게 꼭 법인을 활용하는 게 낮은 법인세를 내고 그런 이점도 있지만 개인들이 이제 자금을 해외로 이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고 어렵더라고요. 한국은행 쪽에서부터 좀 문턱이 좀 많이 네. 높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해외 자금을 이렇게 계좌로서 다 보내는 과정들이 잡힐 가능성도 높고 그런 것들이 추적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법인이 무언가 어떤 해외 쪽하고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자기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 자회사가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또 이렇게 뭔가 구조를 짜고 이런 것들 자체가 뭔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요즘 국내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해외로 이제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고 해외 이주도 많이 고민하시는 저희도 상담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효성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컨설팅을 제가 하는 뭐 업체들이 좀 몇몇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네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렇게 자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일어나는 형태로 해서 직접 거래를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추적이 되는 걸 보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구독자분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게 마냥 뻔히 아는 미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페이퍼 컴퍼니를 정말 어디 저희가 이름도 못 들어본 네. 나라에다 막 설립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너무 공격적으로 리스크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경우들도 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근데 이러한 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거에 따른 부분이 저는 조세범 처벌 리스크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이제 처벌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런 거래들이 이제 해외 이제 여러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과세 조약을 맺고 있죠. 조약이 이제 체결돼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과세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해외 어떤 부동산의 취득 내역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국세청의 이제 추적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어렵다. 됐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반 구독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좀 혹시나 상증세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입맛이 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리스크한 너무 방법. 위험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예. 저희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뭐 마지막 부분으로는 저희가 넘어가 보면 향후 추진 방향, 즉 우리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번만 살펴보면은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일시 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는 한편
FIU 등 수사기관 정보, 외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편법적 이득을 단호히 차단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세청의 의지를 또 네. 한번 밝혔고, 밑에 한번 또 나오면 제가 아까 말했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 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징역, 벌금 등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 물론 포인트를 잡았죠. 조세범처벌법상의 장부 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 우리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아마 네네. 언급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다 보니까 뭐 이걸 한다는 건 저희가 상상하기 어렵긴 한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세범 처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세무사님 만약에 이제 아까 말한 이런 외국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으셔서 다설의 수임 의뢰를 왔다. 그럼 세무사님하고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제 생각에는 네. 뭔가 이 거래 자체가 실질적으로 첫 번째로 법인 자금을 정말 개인 사적 사용행위였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형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실제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업무 관련성을 최대한 소명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인정을 해서 최대한 세액과 관련된 부분을 빠르게 계산을 하고, 혹시나 우리가 가지급금하고 상계할 수 있는 가수금을 넣은 거라던가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급여나 배당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무언가에 대한 좀 가지급금에 대한 액수를 줄여보는 게 최선일 것 같고,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환을 이제 해외로 유출하는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그 해외에 있는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보통 국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보다는 국세청 이 조사기관이 이제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이제 확인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해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더 소명 책임을 더 많이 부여를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네. 소명해야 될 범위가 네. 상당히 넓어져요. 예, 해외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세청의 입증 책임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더 네. 있죠. 그럼 대리인 예.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소명을 많이 해야 네,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의 자금을 또 국내에 사실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이제 뭐 국내에 이제 밀반입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이제 당연히 사기 기타 부정 행위로 보기 들어갈 수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저희가 이거 적극적으로 물론 그럼요. 예, 저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행위들은 국세청에서 더 엄격하게 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라면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 법인에게 지급 보증을 해서 무상 제공해서 이렇게 거액에 차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네네. 제가 혹시나 이거를 다투어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급 보증이라는 걸 해서 저 해외 골프장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국내 법인에 취득을 못하는 뭔가 또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 현지에서는. 네네. 그렇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국내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관련 법령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100% 자회사를 그러니까 뭔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과, 그냥 100% 자회사가 결국 신생이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 골프장 인수를 할 때 결국에는 이 모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 보정을 해가지고 골프장 인수하는 자금을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불가피하게 업무상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라고 한번 주장을 해볼까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또는 이게 애초에 이 거래 구조를 저희가 짰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지급 보정 자체가 법인 간의 어떤 그러한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그 지급 보정에 대한 용역 대가를 아예 미리 산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놓는 게, 사실 과세관청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마 충분히 검토가 안 됐던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해외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국내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자금을 차입해서 네. 실제 업무 관련된 어떤 부동산을 골프장이라는 게 취득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되진 않죠. 네. 근데 어쩌면 여기 보면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라고 했는데, 이게 골프장 자체가 이 모회사든
아니면 해외 현지 법인이든 이게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보던가 좀 뭐 그런 또 저희가 모르는 뒷이야기의 사실관계가 좀 디테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국내 법인이 이제 해외 자회사를 위해서 이제 지급 보정 네. 영역을 제공할 때 네. 보통은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일종의 부당 행위에 또 걸릴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럼 이게 지급 보증 용역을 그러면 해줄 때 대가를 얼마로 산정해서 주고받아야 되는가 궁금할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세청하고 이제 납세자 사이에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이 네. 부분은 적정한 이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그 기억이 이 우리 지급 보증 용역에 대한 그 대가를 결국에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할 때 결국에는 이 지급 보증이 없었을 때의 이자율과 이제 그 지급 보증이 함으로써 발생한 우리가 실제 받은 이자율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4.6% 우리가 항상 이제 국세청에서 등장하는 네네. 4.6%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너가 지급 부종을 해서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이 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이자율 자체가 4.6%보다 낮아졌을 때 네. 약간 지급 보증 용역에 대한 그거를 약간 무상 제공으로 대한 대가, 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를 약간 그렇게 산정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세무사님 기억나세요? 요거는 이제 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를 수도 예,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모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저희가 국내에서 뭐 당좌 대출 이자율 이렇게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럼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뭐 국세청만 아는 지급 보증 용역의 대가가 계산법이 있다면 네. 납세자는 애초에 그 대가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정한 수수료율에 대해서 네. 국세청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뭔가 국제조세 이전 가격 같은 예, 그런 그래서 느낌이네요. 그 사전에 그거를 뭐 질의하는 그런 제도가 또 따로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뭐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자주 보는 관련 법은 아니다 네, 보니까 네. 이런 거는 또 이 정도까지만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내용을 봐보니까 결국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 계속 해왔던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언젠가 세무조사 올 것 같아 라고 이제 느끼고 계시거든요. 요즘. 네네. 왜냐면 세수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당장 하나만 고치거나 습관화하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있다면 세무사님께서는 구독자님들께 어떤 걸 하나 딱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실제 너무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것처럼 한번 모의 세무조사 내지는 네. 사전 진단 한번 받아보시라고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모의 세무조사나 사전 진단이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거라고 설명 주실까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회사의 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 네. 또는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뭐 가지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든지 또 확인해 보면은 뭐 접대성 경비를 뭐 복리후생비로 다 처리를 해놓는다든지 또는 뭐 사주 일가에 대한 인건비를 뭐 과다하게 처리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회사의 이제 실제 그 재무제표를 들여다봐야 회사의 어떤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그 대표님들을 제가 만나보면, 저희 회사는 그런 부당한 거래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사전 진단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것처럼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재무제표와 또 세무상의 처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또 일종의 어떤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시는 거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사실. 저도 말씀드리니까 생각난 게 저희 세무조사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계속 같은 거래를 해왔었는데 중간에 이 같은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한번 바꿨어요. 네. 그랬는데 종전계약서는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할 수 없는 계약서의 형태였는데 이후에 바꾼 계약서가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실제로 이 뒤에
위에 쓴 계약서의 형태가 문제가 돼서 저희 세무조사 과정에서 8억 원이 추가로 추징됐거든요. 네, 네. 저희가 아무리 이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이 됐을 뿐이지 실질은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아무리 소명을 했었는데 그 바뀐 계약서 자체가 과세관청이 볼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억 원의 추가 추징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저희한테 한 번만 사전 모의 세무조사만 받았어도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사전 모의조사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런 용역 계약서, 제3자들과의 계약서, 특수관계인 간의 계약서.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들이 사실 계약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계약서들이 정말 세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잘 쓰여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런 게 발견되었으면 저희가 사전에 다 계약서도 다시 다 세법에 문제 없게 수정을 하고 사실은 과거 것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후에 어떤 계속 그런 잘못된 것들이 누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았으면 사실은 8억 원, 10억 원의 추징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 세무진단 비용은 그 추징액에 비하면 정말 5%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사실은 그때 썼다면 사실은 20배가 넘는 추징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저도 참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세무사님 말씀대로 세무조사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말고 모의 세무조사나 사전진단이라는 이름을 형태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모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그 부분을 네. 설명드려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세무사님 오늘 한번 첫 유튜브 촬영을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떨리고 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네. 굉장히 또 긴장이 많이 됐는데 네. 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좀 더 좀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네. 다음번 유튜브에서는 또 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런 세무조사 관련된 저희 보도자료 통해서 내부적으로 들을 수 없었던 국세청 내부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모의 세무조사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제 저희가 세무조사를 대응해야 될 때 이제 저희 다솔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조준모 세무사님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대리인이 돼서 저희가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솔세무TV 저희가 전달드리려고 했던 내용 모두 전달드렸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